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 멸공 논란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멸공 논란. 윤석열 후보가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멸치와 콩을 샀다. 그런데 이게 멸공을 암시하는 거다라며 여야 간에 이때 아닌 멸치 콩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탈모 논쟁에 이어서 이건 또 어떤 논쟁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멸치와 콩, 달걀과 파, 이거 다 무슨 말일까요?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장보기 품목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멸치와 콩, 달걀과 파. 잠시 후에 이 멸치콩 논쟁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뽑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코로나 시국에 한창 인기 있었던 게 골프장인데 동아일보 오면 어떤 소식 싣고 있을까요? 골프장 관련된 키워드 기사.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탈모약에 이어서 대중 골프장 요금을 인하하겠다라고 공약을 냈습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약 공약으로 톡톡히 효과를 본 데 이어서 이번엔 골프장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멸공. 멸공. 군대에 있을 때 멸공의 횃불. 군가도 참 많이 불렀었는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요즘 멸공을 부르짖고 있죠. 오늘 경향신문은 어떤 기사 쓰고 있을까요? 멸공. 공산당을 멸한다는 뜻인데 정용진 반 멸공, 정치권 공방으로 점화됐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보기 품목 안에 멸치와 콩이 들어있는데 이게 멸공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멸치를 사고 있는 모습, 멸공. 이 보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이 멸공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달걀과 파도 함께 사고 있다는데 이거는 뭘까? 달걀과 파의 의미는 잠시 후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해석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방역 패스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적용이 되죠. 서울신문 6면입니다. 말 많은 방역 패스 확대. 2차 접종 후 180일 지났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없는 분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거 적발되면 다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 장면 한 장면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역 패스의 효용성을 두고 설전을 벌인 장면인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조선일보 12면에서 쓰고 있는 목욕탕 관련 기사는 어떤 기사일까요? 코로나 2년 동네 목욕탕 5곳 중 한 곳이 사라졌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50년 된 동네 마을 주민들의 목욕탕, 마을탕 결국 폐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971년 문을 연 서대문구 홍제동에 저희 동네네요. 목욕탕, 마을탕이 50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참 깊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이 목욕탕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 어떻게 구제하면 좋을까요? 하루빨리 코로나 해소돼서 목욕탕 가서 시원하게 목욕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선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쪽 강철 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멸공! 군대 있을 때 경례 구호기도 했습니다. 한때 뭐 충성, 필승, 멸공 다양했습니다. 군가 중에서는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거의 뭐 스테디 곡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정치권의 때 아닌 멸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마트로 간 윤석열 후보, 골프장 친 이재명 후보.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두 후보의 행보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첫 소식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윤석열 후보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장보기 품목들이 뭐뭐인지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 장보기에 진심인 편이다. 굉장히 요리 실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후보.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봤어요.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국에 마트에 갔다라는 설명이 나왔고 달걀, 파, 멸치, 콩, 해시태그에 그리고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진에서도 보이시듯이 멸치랑 콩 사고 달걀이랑 파를 산 겁니다. 자, 이렇게요. 사진만 봐서는 뭐 그냥 흔한 장보기 모습 같은데 이 장면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달걀, 파, 멸치, 콩. 이 네 가지 품목을 해시태그에 윤석열 후보가 적었습니다. AI 윤석열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후보의 AI를 출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달걀, 파, 멸치, 콩, AI 윤석열에게 물어봤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입니다.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고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AI 윤석열이 답했습니다. 달파, 멸, 콩. 달파. 정치권에서는 이게 문파, 멸, 공이 아니냐. 이걸 암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걀, 파, 멸치, 콩. 달이 문이니까 영어로 문파, 멸, 공이 아니냐라는 해석인 거죠. 진짜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특정 대형 마트를 다녀오신 게 최근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지. 집에서 가까운 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오늘 오전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들이 또 간식이 떨어졌고 그리고 저도 뭐 라면하고 뭐 이런 거 좀 사서 좀 먹으려고 그래서 집 가까운데 다녀왔습니다. 장 보실 때 멸치랑 콩 산 거 두고 좀 많은 해석들도 있고 릴레이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고 그 공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마트에 가서 집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 아시다시피 지난주 내내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이 멸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멸공을 외치는데 인스타그램이 이 멸공이 들어간 글을 강제로 삭제 조치를 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반발을 했고 결국 인스타그램 측이 한 발 물러섰다라는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산 것, 이 정용진 부회장이 시작한 멸공 대열에 동참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멸치, 콩, 장보기, 이 멸공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 라며 멸공, 자유라며 멸치와 콩을 이마트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장 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서 윤석열 후보도 이마트네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반찬에 멸치와 콩 그리고 달걀이네요. 저 안에 파가 들었나요? 파가 들었어요. 파를 넣은 달걀. 그렇군요.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후보의 대변인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AI 윤석열에게도 물어보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물어봤는데 속 시원한 답은 지금 안 나왔는데 네. 자, 솔직히 저게 지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시작한 이 멸공 탄압, 멸공 SNS 탄압으로 불거진 이 멸공 논란을 의미하는 거죠. 멸치와 콩이 멸공이고 달걀과 파를 장본 거는 문파 멸공을 의미하는 것 맞죠? 글쎄요. 일단은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은 맞고요. 그리고 장을 보고 나서 SNS에 사진과 이 글 몇 가지 해시태그를 올렸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해석의 영역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의 이면에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중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날 오전에 그날따라 일정이 좀 없었던 때였고요. 또 강아지들 간식도 좀 떨어졌고 라면 등을 사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포함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번 주부터인가요?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과연 이렇게까지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논란이 있었고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이 SNS 게시글이 삭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하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장 보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후보 오른손에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그러면 우파 멸공이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우파 오른손에 팔을 들고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우파 멸공? 그래서 이렇게 예. 바라보게 되는 내용들을 각자 저마다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께 건강하게 보장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윤석열 후보가 장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의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중희 변호사님, 지금 김병민 대변인께서 멋지게 얘기를 해줬는데 달걀, 파, 멸치, 콩만 해시태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달걀, 파, 멸치, 콩 등을 언급했어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멸공 논란에 뭔가 좀 시사하는 바는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의도했다라고 보이는 게 첫 번째는 강아지 간식 사러 간다고 했지만 해시태그나 품목을 보면 강아지 간식은 전혀 없고 이제 멸치와 콩이 들어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면 정치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집 가까운 데 갔다고 했지만 저 동네가 이마트가 가까운 데 없습니다. 멀리 이마트를 찾아서 다른 동네까지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콕 찍어 이마트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글에 영향받지 않고 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벌 총수라든가 대기업 어떤 부회장이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공산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이 싫다라고 해서 인스타에 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걸 정치인이 받는 거는 매우 경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용진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영영 중국 사업 안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색깔을 띄어서 그 기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우려를 갖게 한다거나 또는 비호감도를 높여서 기업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도 또한 본인이 대표로서 가져야 될 사명감과는 좀 다른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나아가선 정치인들은 중국과 그럼 수비 안 할 겁니까? 한한령 때문에 사드 배치 때문에 6년간 한국 드라마나 가수들이 중국 본지에서 활동을 못했거든요. 이제 한중수교 60년 해서 뭐 드라마도 나온다고 하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대권 후보가 이 공산주의를 멸망시키자라는 것을 표방했다라는 소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외교적으로 또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단발적으로 조금 이벤트성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가지는 해석의 무게를 후보가 좀 감당해야 될 것인데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또 릴레이 시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는 정말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수의 의견에 따르면 후보가 이 멸치와 콩은 멸공을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그 뒤에 논쟁이 바로 이 손정희 변호사님이 주신 의견의 한 축인 겁니다. 이 부분은 논쟁적이에요. 손정희 전 변호사님은 멸공을 안 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은 이라고 비판적 견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멸공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게
정치권의 논쟁이 됐습니다. 김병임 대변인. 저는 이런 내용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과한 해석이고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간에 언급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그동안 외쳐왔던 내용들과 사뭇 결이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공산당 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게 되는 건 정용진 부회장의 SNS 어디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글도 아마 SNS에 올렸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돼서 가는 순간 이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적 어조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 국민들 누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걸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손재현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김병임 대변인은 멸공을 멸공이라고 왜 못하냐, 표현의 자유다라고 반박성 논평을 주셨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문득 달걀과 파는 뭘까? 이게 좀 궁금한데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 출신 지금 국회의원인데 그 달걀과 파를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문이잖아요. 달이 문.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달은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혹은 뭐 친문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라는 거는 깨트릴 파라는 의미여서 달파라는 것은 결국 친문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같은 것들을 말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파를 멸공하자. 그렇죠. 친문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없애자, 뭐 깨트리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달걀 파를 달파라고 이제 은유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도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동의하는 것이 맨 처음에 뭐 정용진 회장이야 당연히 공산주의가 싫겠죠. 왜냐하면 자본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주의가 싫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의견을 SNS에 올릴 수도 있죠. 뭐 기업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걸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멸공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누구냐면 조국 전 장관이에요.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의 발언이 윤석열 수준이다 이런 이제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거든요. 조 전 장관이 또 숟가락 얹었군요. 그때부터 이게 갑자기 정치권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였고 정용진 회장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얘기였는데 이게 갑자기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래 맞다 나 뭐 이런 식으로 호응하는 식으로 정용진 회장과 같은 수준이라는 어떤 그런 말에 호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용진 부회장 멸공을 비판하면서 정치권을 끌어들였고 그 메시지가 수준이 윤석열 후보 수준이다라고 조 전 장관이 정용진 부회장 공격했다. 공격을 하니까 이제 여기 화답을 한 거죠. 이런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뭐 북한, 중국, 공산주의권의 국가들과 어쨌든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멸공을 하면 할 수 있죠. 멸공을 할 때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외교적인 고려와 판단을 해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뭐 재미라고는 하나 너무 대통령 후보의 행보로서는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다 혹은 좀 유치하다라는 인상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대열에 동참을 했는데 왼쪽에 팔을 들고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왼손에 팔을 들고 왼쪽 좌 대파의 파 나는 좌파다라고 함께 또 비슷한 어떤 메타포죠. 좌파. 저게 대파는 아니고 쪽파죠. 쪽파예요. 쪽파를 들고 난 좌파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뭐 멸공하면 우리 군대 있을 때 김병임 대변인 멸공의 횃불 군가 엄청 많이 불러서 지금 제대한 지 뭐 10수년이 지났는데 기억해요. 멸공의 횃불 육군 나왔죠?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군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면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기억들 하시죠? 전우연의 날은 우리가 내가 지킨다. 이거잖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해병대 나온 전재수연님. 멸공의 횃불 좀 부르셨습니까? 해병대는 그거 안 부릅니다. 아, 해병대는 멸공의 횃불 안 불러요? 그거는 이제 육군 군가고요. 그 해병대는 뭘 불러요? 해병대는 해병대 군가가 따로 있습니까? 예, 해병대는 이제 그 특수 부대이기 때문에 예. 뭐 몇십만 명 있는 육군이 부르는 그 군가와는 좀 다른 군가를 부릅니다. 아, 또 이게 은연중에 또 자기 해병대가 낫다고. 멸공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60, 70년대, 7, 80년대 공산주의와 경쟁을 하던 시대에는 뭐 멸공이 표현의 자유든 뭐 어떤 정치적 주장이든 간에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체제 경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문의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하다못해 북한도 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시장 질서적 그런 이제 체제도 북한 체제 내에 있거든요. 예.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준 또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판에 멸공이 뭡니까? 멸공이. 그리고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의 이 취약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멸공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리고 그래 가지고 조직 사건 터뜨리고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했던 것이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한 멸공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죠.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를 그 찬양을 하거나 하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용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판에 멸공이 회자가 되고 이것이 거구 사이트인 일베에서 일베 놀이 하듯이 이 정치판에서 말하자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사진을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분은 저러시면 안 돼요. 신세계 이마트는 중국에서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철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의 25%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사업하고 있는 여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있고요.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와 있는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멸공을 이야기해버리면 중국과 거래하고 있고 중국과 사업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 공산당을 완전히 멸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멸공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겪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기억하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SNS에 올렸을 때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콘텐츠가 사라지게 되는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얼마 전 정용진 부회장도 이 통신조회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반공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 부분들을 격화시키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져가야 될 책무가 있음과 동시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9.19 군사 합의를 어겨가면서까지 도발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정말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균형감 있는 행동을 해왔다면 이런 식의 반작용들이 일어나게 됐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 대중 외교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온당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런 국민들의 일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억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멸공 표현의 중심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정용진 부회장을 비판을 하자 정용진 부회장도 맞불을 놨다고 합니다. 조국 대 정용진, 정용진 대 조국이에요. 자, 일단 조국 전 장관.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정용진. 그러자 정용진 부회장이 조국 전 장관의 게시글을 캡처 후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 리스펙. 리스펙은 진짜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은 대단하다 라는 반어법의 비판인 거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의 달파 멸콩 일배놀이 뿌리가 어디인지 보여준다 라며 다 뿌리가 일배들이다 라고 조 전 장관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정용진 부회장이 또 요 글을 캡처 후 공유해서 이분 진짜 리스펙,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하다 라고 또 반어법으로 비판을 합니다. 김수윤 교수님, 궁금한 건 조 전 장관은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을 올리든 멸치콩을 올리든 왜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었던 게 그 정용진 부회장의 SNS 글이 왜 윤석열 수준이라는 건지 잘 납득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윤석열 후보가 장보기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정용진 부회장의 글만 올라왔을 때 그 글을 이제 옮기면서 요즘 시대에 뭐 재벌 회장이 멸공이라는 글을 올린다. 이것은 굉장히 윤석열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윤석열 수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도 사실 잘 납득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뭐 멸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우리 옛날에 익숙한 단어죠. 제가 어릴 때 막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교육받던 뭐 초중 시절에 뭐 70년대, 80년대 시절에나 많이 쓰던 단어고 요즘 멸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 군대에서는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죠. 그리고 뭐 멸공이라는 단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마치 뭐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그 글을 올린 것도 뭐 본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좀 뜬금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왜 느닷없이 저 말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논쟁들이 계속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용진 부회장도 처음에는 약간 재미로 시작했던 것인데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중국에 대한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중국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나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좀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SNS 놀이랄까 이런 것들이 본인은 그냥 좀 재미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용진 부회장의 이 멸공 표현에 대해서 손재미 변호사님 여야 반응이 지금 극과 극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 경제인이 우리가 과거에는 정경유착 때문에 되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정치와 경제는 멀어져야 되고 가까워서는 안 된다. 경제인이 정치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정치화돼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바로 정치권에서 받고 저렇게 여야가 극명하게 두둔하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이마트도 사랑하고 신세계도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걸 운영하는 경영진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나 그 기업을 평가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그 개인 인스타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이 사랑하는 그 기업에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 일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해시태그로 고맙습니다, 뭐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올렸었거든요. 그것도 일배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나오면서 일배 논란이 가미됐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멸공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 진위와 상관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본인이 자꾸만 유발을 해서 국민들 필요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억울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중심으로 이 중국과 장사 안 할 거냐, 다른 기업들 피해 본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보시죠.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다. 북한을 향한 멸공이다. 주적이잖아요, 군사적으로. 걔네들을 비난하지 않고 왜 나에게 악평을 쏟아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니까 멸공이란 단어를 썼다고 문제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 비난할 시간에 좌우 없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합이다. 멸공엔 좌우 없다라는 정용진 부회장의 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정치권에 일고 있는 멸공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탈모 공약으로 많은 재미와 효과를 본 이재명 후보가 가발과 모발 이식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라는 공약을 민주당이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탈모약에 이어 모발 이식과 가발에도 일단 김윤 민주당 선대위 전략지원 이렇게 깁니까? 보건의료분과장 탈모 아주 심한 경우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하고 있다. 모발 이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망국적 모퓰리즘 재정 파탄 시발점이 될 것이다 비판을 했고 이상희 제주대 교수 앞서서 비판한 바 있죠.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반응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선판에서 탈모약, 급기야 모발 이식에 가발까지 공약이 나오자 외신들이 주목을 했는데 외신의 시각이 재밌습니다. 대한민국 대선판은 북핵보다는 탈모가 관심이 더 많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ABC 뉴스예요. 한국 대선, 북핵 경제 문제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대선은 이번 한국 대선은 탈모가 최대 관심사다. 꼬집었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 이재명 후보 탈모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표 얻으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김수영 교수가 외국에서 오래 유학했으니까 이게 관심이 뜨겁긴 해요. 찬반 양론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매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근데 가디언지가 쓰고자 싶었던 포인트 다르고 ABC 포인트 다르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내놓고 있는 소확행 공약들이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핀셋처럼 특정 계층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수요를 담은 굉장히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탈모인들에게 어쨌든 그런 모발 이식이라던가 가발에 대해서 건보 적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공약을 내놓았죠. 근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나섰을 때 그 공약의 타이틀이 그러니까 그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였어요. 근데 이번에 2022년 대선에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은 나를 위해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이념, 윤리, 공정 이런 것보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시선이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소소한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떤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공약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념 좌우 보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많이 말하는 나를 뽑아달라는 식으로 아마 시선을 좀 분산시키고 옮겨온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신이 보기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북핵이라던가 이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거시적인 문제들을 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렇게 나, 개인,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러한 식의 공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들을 아마 좀 주목해서 어떤 트렌드의 변화다라고 좀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예. 아니 뭐 저 모발 이식하고 가발까지 건강보험료 지원해주면 고맙긴 한데 근데 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 꼭 필요한 MRI랑 CT도 필수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안 되는 분야가 아직 있어서 CT, MRI도 개인 비용 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판에 MRI, CT도 다 지원 못 해주는데 모발 이식까지 가발까지 다 건강보험료 해주면 재원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뭐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건보 재정에 이제 포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지금 정책을 다듬고 있는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제정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이제 아마 한 며칠 내로 이제 탈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공동체 또는 그 대한민국 말하자면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소외됐던 개인의 삶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자면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개개인의 삶 그리고 그 삶의 피로로부터 요구받는 정치권이 요구받는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 그래서 이 공약이 한 40개 이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릎을 딱 칠 정도로 그렇지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됐네 하는 예.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탈모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감동을 받는 분들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때까지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가 나의 개인의 문제에서조차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서 정해져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문제에 참석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전재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가발 비용도 건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감기 몸살도 건보 재정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감기 몸살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희귀 난치병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약값이 1,000만 원, 1억 뭐 매덕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건보 재정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네.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개인의 삶에 천착하는 그런 아주 체감도 높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는 공약을 알겠습니다. 개발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네.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멸공 논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논쟁은 굉장히 좀 유익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논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의 탈모 약을 건강보험료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1탄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뜨거운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흥행을 하니까 모발 이식도 건강보험료, 가발도 건강보험료로 일부 줄 수 있다라는 공약이 나오니까 아니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의료비 지원도 건강보험료로 다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모발 이식하고 가발까지 해줘야 하나라는 지금 논란이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다 주겠다는 거 아니고 치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확정된 게 전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야당의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발 이식의 가발 비용까지. 그러니까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초창기에 탈모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책 행보를 펼쳤을 때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 전재수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 속에 이재명 후보의 본질이 저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있는 힘껏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던져놓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비판적 어조들과 여론들이 쏟아지게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바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왔던 모습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차례 볼 수 있었는데요. 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께 정말 확실한 약속을 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손쉽게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면서 인기 영합주기로 가게 되는 선거를 과연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드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계속 말을 바꾸면서 해왔던 내용들 때문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혼선의 여지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를 대통령 후보가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탈모인들의 관심을 통해서 불러일으켰던 건강보험 문제가 이제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 보험 개혁과 연금 개혁의 문제까지 맞물려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말 국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하게 될 것인지 양 정당의 후보가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정책 경쟁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여야의 이견 들으셨듯이 지금 논쟁점은 과연 저걸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진정성이 있느냐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재원 대책이 마련되느냐라는 논쟁이겠죠. 이재명 후보 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탈모도 말씀하신 거 너무 좋아요. 혹시 부근이 탈모? 네네. 저희가 한다고 발표한 건 아닌데 네.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00~8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는데 해당자가 1000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옆에는 가족들도 스트레스 받고.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공약으로 많은 흥행을 한 바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건보 재정으로 모발 이식과 가발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또 이 지점에서 궁금해집니다. 자, 탈모 공약에 이어서 골프 500만 골퍼에게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골프 치십니까? 저도 코로나 때 골프 치라는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처음 라운딩도 가보고 골프장을 갔는데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수요가 500만이에요? 엄청나졌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약하는 게 정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고 골프 회원권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도 가격이 또 급등한 지역도 있고 회원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는 골프 사업이 지금 호황기를 이루었다. 매물로 나온 골프장들이 코로나 때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대중 스포츠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치제로 보통은 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일부 골프장에서 그냥 금액을 계속 올리는 것이고 골프 회원권 보시면 약관이 다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조금 약간은 비용을 이제 고객들에게 너무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좀 생겼다라는 점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이 된 것 같고요. 외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이제 골프 이용료나 골프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자 스포츠다 이런 오명도 있는 것인데 그걸 좀 개선해 보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낸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사실은 골프장이 왜 수요가 폭발했냐 그러면 코로나 때 실내 못 가니까 실외로 튕겨져 나간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지켜보고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홍보 채널에서 얼굴 평가, 소위 얼평을 했다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소통 채널 이재명 플러스. 요거 앱도 출시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소통 채널인데 민주당원 A씨가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이 출처예요. 답변이 늦어지자 언제 답변 줄 건가라고 이 당원 A씨가 재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담당자가 선생님 이름도 참 예쁘시다. 프로필 사진도 참 예쁘다. 좋아하는 웹툰 여주인공 이름과 동일하다. 선생님도 예쁠 것 같다. 라고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여성 권리당원이죠? 오늘로 추정되는데 사진 보니까 예쁘고 이름도 예쁘니까 실제로 보면 예쁠 것 같다라고 소위 얼평을 하게 됩니다. 농담조로 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아마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질문에 대답 못하고 이름에 얼굴은 왜 들먹거리냐. 죄송하다. 원하시는 답 보내드리겠다. 대장동 관련 답변은 보도된 내용에 저희도 아는 게 없다. 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 논란이 일자 자원봉사자분이 선 넘어 답변 드린 점 대신 사과드린다. 문제된 분은 출근 정지한다. 곧 해촉될 예정이다. 라고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저 권리당원이잖아요. 권리당원이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컨대 누군가 김수영 교수에게 자, 그런 질문 그만하시고 이름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시네 이래버리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예. 대장동의 몸통이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답하기가 좀 곤혹스럽겠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갑자기 난데없이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얼굴도 예쁘고 뭐 이름도 예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 여주인공이랑 이름도 같고 이런 전혀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얼굴 평가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얼굴 평가라는 것도 저는 여성도 여성에게 얼굴 평가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시대가 워낙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예쁘다는 말, 뭐 날씬하다는 말 이런 말 함부로 동성끼리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칭찬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게 굉장히 성희롱성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서 매우 부적절했고 당연히 해촉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 주제, 이재명, 윤석열 젠더 전쟁. 일단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한 줄 짧게 공약을 올렸습니다. SNS 한 줄 공약,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서 오늘 언론들은 2030 2대남, 20대 남자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올인을 했다. 20대 남자 맞춤 정책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여가부 폐지라고 올려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젠더 관련 공약들을 페이스북에 짧게 올리시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그간 윤석열 후보는 양성평등 가족부로 여가부를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 문제를 모두 다 보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여가부 폐지를 줄곧 외쳐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주장처럼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여성 출연자 두 분의 생각부터 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손정희 변호사님.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변호사로서 실무를 이야기하다가 여가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정책 토론회나 활동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여가부 폐지하다는 것은 뭐 성희롱 사건이 나왔거나 이랬을 때 이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단점만 보신 것 같은데요. 면밀히 살펴보면 여가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폭력 피해자만 돕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노동의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인권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미혼모 문제, 한부모 가정 문제, 그리고 여가부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든가 모성보호라든가 난임 문제라든가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만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십 년간 정부 부처로서 해온 곳이에요. 그럼 이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적인 어떤 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 단점을 제거하고자 모두 합해서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면 이 사람을 개선시키려면 단점을 지적해서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장점 있는 사람의 장점은 몰각시키고 그냥 없애버리거나 이 사람 활동 못하게 하는 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여가부 폐지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여성 의원들인 이제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조수진 의원도 나는 반대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가부 홈페이지 가셔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보세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더 올려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을 하시는 건 맞는데 폐지가 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왔던 시발점은 바로 오거돈,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여가부 장관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정치권에선 이럴 거면 여가부 뭐 하러 있냐. 권력형 성범죄에 눈 감고 정권 눈치만 보면 여가부 없애라 라는 정치권의 논란이 촉발됐었던 시작이었기도 합니다. 그때 여가부 장관의 답변 다시 들어도 황당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저희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장관님 그에 대해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대답 못하십니까?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성범죄 사건이 명확한데 이거를 전 국민적인 집단 학습의 기회다 라는 여가부 장관의 당시 답변은 거의 뭐 희대의 답변이었었죠. 그때 사실은 시작됐던 게 여가부 폐지 논쟁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 김수영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저 한심스러운 답변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이제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저렇게 딱 7글자로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 묻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7글자로 간편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이미 표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구나. 이대남 혹은 2030 남성들에게 올인하겠다는 의미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좀 전에 윤석열 후보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더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어떤 결론 끝에 나온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대남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고 여성의 표가 좀 돌아서더라도 이대남의 표가 좀 중요하다는 이제 계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 주겠다라는 또 이렇게 굉장히 짧게 SNS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주말 내내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부사관 제일 높은 호봉의 기본급이 월 191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병사 월급을 200을 주게 되면은요. 그럼 부사관들 월급은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단지 포퓰리즘에 정말 영합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 포퓰리즘이라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포퓰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단일화 전에 아마 저렇게 표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중도와 여성의 표가 중요해진단 말입니다. 예. 이 단일화의 산을 어쩌면 못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지지가 높지 않았을 때는 뭐 저렇게 이대남에게 올인하는 전략이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단일화의 산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 중도의 표를 저렇게 다 잃는 식으로 행보를 할 경우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후보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흥미롭네요.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여가부가 하는 좋은 점도 많다. 이거 긍정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 김수영 교수님은 선거 캠페인 전략상 저희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측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는 여가부 폐지하겠다라고 안 했고 양성 평등 가족부로 개편을 하겠다. 근데 돌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입장이 선회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입김 때문 아니냐라는 시각과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준석과 재결합 결과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거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가부 확대 강화할 거다. 김남국 의원은요. 여가부 폐지 7글자에 윤 후보는 전혀 안 보이고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핵관만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상정, 김남국 두 명의 의심은 이거 윤석열답지 않은데 이준석다운데? 라는 겁니다. 후보의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심상정,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이준석 대표와의 재결합 이후에
바뀌었다. 이 의혹 사실입니까? 경선 당시에 양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개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때도 명확하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분명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양성평등가족부를 개편하겠다는 경선 때 입장보다 조금 더 분명한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가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아동과 이 가족에 관한 그리고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 부처의 신설에 대한 언급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꺼낸 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 한 명만의 주장이 아니라 과거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하태경 전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도 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를 높여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찬반에 대한 양론들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던 전직 정치인에 대한 권력형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2차 가해가 나왔을 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여성가족부의 참담한 문제 그리고 윤지호 씨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윤지호 씨에 관련된 일에서는 과할 정도의 지원을 했던 정치적 문제에 천착돼 있었던 여성가족부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상황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결합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대위 선거대책 본부내에는 20대, 30대 청년 보좌역들이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후보의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 혹은 더 나아가야 될 문제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해요? 지금 20대 남자 쪽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는 20대 남자 쪽에 굉장히 이대남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김수영 교수님 3040 여성들의 반감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지금 당장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 호소될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 소개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 딸만 둘이고 또 그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여가부 폐지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문제나 또 보육 등으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각종 사회적 불이익에 관련된 문제부터 여성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야 될 진정한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주된 이슈로서 그들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균형감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일부의 내용만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 채널에 출연을 해서 녹화를 마쳐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왜 후보를 페미니즘 채널에 출연시켰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일 닷페이스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를 주로 다룬 채널이라고 하요. 자, 권인숙 의원은 적합한 매체에 나가 여성들 이야기 귀 기울인 것은 당연하다. 김남국 의원은 왜 이런 곳에 후보를 보냈냐. 거기에 나가면 페미니즘 채널과 인터뷰하면 2030 여성표가 나오느냐. 오히려 젠더 갈등을 더 부추기고 논란만 야기된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당내에서 반발을 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든 그다음에 각종 언론 인터뷰라든지 방송 출연 이거는 가능하면은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한다. 다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3프로 TV라든지 또는 뭐 게임 관련 유튜브라든지 조금 전에 소개됐던 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언론 방송과 인터뷰 대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김남국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뭐 지금 대선이니까 당장 이제 표가 급하긴 한데 표만 보고서 뭐 출연하고 출연하지 않고 이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언론 방송
참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TV 토론이 진행이 되면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여러 채널에 이제 함께 출연할 기회가 많을 텐데 추후에도 국민들께 이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여러 이제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출연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것이 내부에서 뭐 논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많은 채널에 출연하겠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이번 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가 차지하는 의미가 꽤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단편적인 지표보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정확한 해석법이다라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늘 강조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 앵커가 직접 저희 오픈 스튜디오의 대형 미디어홀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친절한 뉴스. 이제 3파전 단일화라는 변수. 돌직구쇼의 친절한 뉴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단일화라는 변수가 본격화됐고 이 야권의 단일화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여론조사를 볼 때는 단일화 변수를 항상 연결지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자, 일단 이번에 살펴볼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조사 결과이고 이재명 후보가 37.6%, 윤석열 후보가 35.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 이번 주의 여론조사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1%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일컬어서 15% 선이 요선 15%. 요게 마의 15%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안철수가 이 마의 15%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솔직히 많았고 안철수가 15를 넘어서면 이번 대선에서는 무조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일각의 전문가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15를 안철수 후보가 넘은 겁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폭 상승세가 결국 이 40%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 안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두 후보에게는 악재 아닌 악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지난주 내내 제가 이런 질문 드렸는데 안철수 별거 아니다. 이거 올라가다 만다. 단일화의 중요한 요소 아니다. 단일화 돼도 크게 별거 없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지금 마의 15를 넘어섰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5%, 10% 이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원인 찾기에 골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안철수 후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본인이 제일 놀랐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어떤 정책 행보라든지 정치 행보를 사실상 이제 물론 뭐 하기는 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긴 한데 별 한 일이 없어요. 별 한 일이 없는데 이게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이동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실망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예. 안철수 후보에 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저희가 본 여론조사는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에게서 지지율이 빠졌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딱 그 숫자만큼. 그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하신 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갔고 그런 측면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이제 제대로 수습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되면
결국은 이제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위기는 바로 보수 유권자인 자신들의 위기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어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지지층들의 상당 부분도 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충성도가 약한 그런 지지층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 이 개인적인 그냥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관측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몇 퍼센트 선까지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지금이 최고조에 온 것 같습니다. 15.1이. 예, 지금이 최고조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이제 지난주부터 정책행보 여러 가지 정책행보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선대위에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오늘 이 여론조사가 아마 최대치이고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로 15.1을 찍은 날 어디에 갔냐? 충청에 갔습니다. 안철수가 15.마의 15를 넘는 날 윤석열 후보의 앞마당을 갔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제 첫 직장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천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습니다.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의미심장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손재미 여사님.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후보 일정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휙휙 바뀌지는 않고 예정된 일정을 수행했겠습니다만 하필 공교롭게 그날이 15.1을 찍은 날에 딴 데도 아니고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있는 윤석열 후보 충청을 갔다. 향후 단일화가 아마도 중요한 변수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앞마당을 간 까닭,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부동층 그리고 중도층을 표방하는 또 2030 세대들이나 중도층에서 옮겨갔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정치적인 색깔과 지역주의에 빠져 있는 지역보다는 충청도가 보통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중도층 그렇군요. 인구들이 있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이 충청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일부 가져오겠다라는 포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행보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안철수 15.1%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도 꽤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향후 단일화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쪽은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경우, 그리고 이쪽은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가상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부터 자세히 볼까요? 자, 가상 양자 대결, 가상 단일화 결과입니다. 정정합니다. 양자 대결이 아니에요. 심상정 후보가 있기 때문에. 가상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결과. 윤석열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33.6%, 윤석열 후보는 34.4%, 심상정 후보는 4.7%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는 결과가 어떨까요? 앞서서는 오차범위 아니었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여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28.9%, 안철수 후보는 42.3%로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4.3%입니다. 자, 물론 가상 대결이에요. 그리고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오차 범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본 유권자들 입장은 김병민 대변인님, 예.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 더 승산이 있네, 정권 교체에 승산이 있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지켜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과 딱 1년 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단일화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여론에서도 아마 비슷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경쟁력에 안철수 후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종 단일화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너끈하게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최종 결론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중도층 입장에서도 단일 후보가 됐던 오세훈 후보를 힘있게 밀어줬던 기억들이 아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님 그때도 가상 대결 때 초창기 때는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타났었죠.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더 높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오세훈, 나경원, 기타 등등의 후보가 있었을 때 안철수 후보로서 단일화했을 때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모습들이 제 기억에 생생한데요. 지금은 근데 좀 윤석열 후보랑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사실 지금 가장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 정치인과 또 정당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류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들을 가지고 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결과는 그러니까 어느 후보로 단일화돼도 이재명 후보가 약세다라는 결과고, 이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력하게 투영된 결과다. 강력하게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지난 한 2, 3주 되는 기간 동안 국민들께 다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대본부를 개편하고 난 다음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심기일전에서 하루하루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막상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선택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순간이 되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국민들께서 불러냈던 기존에 있었던 과정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은 표들을 전달해 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런 단일화 수치들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고려하는 첨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남은 기간 윤석열 후보가 얼만큼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넉넉하게 마음을 주신 날들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또 전재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분석해 주신 와중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별 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그 말씀 드리겠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과거와 다르게, 지금까지와 다르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함께 보시죠. 그 사람이 박영선 전 의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였고, 그때 당시 서울시장직을 놓고 겨뤘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였어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서 박영선 후보를 이겼잖아요. 서울의 모든 구를 다 싹쓸이 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때 상대 적이었다는 거죠. 박영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위원장입니다. 안 후보는 핸디캡이 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큰 조직을 끌고 갈 리더십을 못 느낀다라고 연합뉴스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감 아니다라고 비판한 거죠.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렇게 반응. 민주당 선거 전략이 안모닝으로 결정된 듯하다. 뱁새가 봉황 뜻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근거 없는 마타도 일관에도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온 이재명 리더십에 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박영선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딱 견제하고 나서는 게 이게 참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사실 지난해 말, 그러니까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었죠. 그래, 러브콜 보냈었어요.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어떤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영길 대표가 러브콜을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의 어떤 전열을 조금 흐트러뜨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때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나 높게 15%까지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견제해야 될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제 안 후보와 제가 같이 일해본 사람인데 리더십이 없다,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하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서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던 사람, 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민주당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다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니까 급 견제를 하기 시작한 행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소식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저희가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직구쇼 오늘의 핫쌈 소식인데, 첫 번째 핫쌈 실루엣 정체 공개하죠.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의 가족도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전방위 통신조회를 해서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회원의 통신조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 팬클럽은 왜 통신조회한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윤석열 팬클럽 회원까지 턴 공수처. 지난해 10월 윤석열 후보 팬클럽 회원. 자, 그럼 저기에 뭐 전직 뭐 검사가 있느냐? 그럼 팬클럽에 누구 검사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5, 60대 평범한 주부 3명을 통신자로 조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60대 주부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작년에 윤석열 입당 조율 시기에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신 조회를 당한 한 주부는 카페 응원글 올리는 활동이 전부인데 너무 무섭다. 일반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섭죠. 딴 데도 아니고 공수처가 통신 조회하면. 또 다른 주부님, 공무원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갈까 두렵다. 이렇게 고민이 연결될 수 있겠군요. 공무원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갈까 두렵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50대 주부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저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막 털어도 된다고요? 안 되는데 그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에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130건 정도 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렇게 해온 겁니다. 저것의 법적 근거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인데 예를 들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580만 건이 조회가 됐습니다. 580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수천만 건이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통신 자료라 그래서 통화 내역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누구랑 어디서 맨날 몇 시에 몇 분 동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범죄 피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과태료를 매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가입 정보에 대해서 통신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받는 말하자면 통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라는 걸 공수처가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입자 정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구청에 무서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들 예로 들면 불법 현수막인데 이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그 현수막에 전화번호만 달랑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를 아는데 과태료를 보내려면은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신회사에 LG, SK 뭐 해가지고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구청 공무원이 통신사에 이제 조회 요청을 합니다. 그 근거법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고 그러면은 통신회사가 그 사람의 주소, 이름을 알려 주죠. 그럼 그걸 받아서 불법 현수막을 단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공수처, 검찰, 그다음에 구청의 공무원들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기본권 보장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좋은 이런 관행들은 이제는 좀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개정안이 제출이 됐었는데
국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사찰로 몰아간다든지 이것은 이제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정치적 해석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희 대변인. 예, 근데 불법 현수막 단 사람들은 불법 현수막을 달았으니까 조회할 수 있다라고 쳐도 50대 주부인데 활동을 한 게 윤석열 팬클럽이고 글만 올린 게 전부였다는데 그럼 공수처가 저 번호가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를 윤석열 팬클럽 50대 주부 거를 왜 파악하고자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님 해명을 듣고 나서 이 내용, 특히 오늘 방송을 지켜보셨던 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더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불법 현수막을 그냥 전화번호만 떼칸에 걸고 났으면 거기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들은 사실상 당연한 일일 텐데요. 지금 이 주부님들도 그렇고 저도 공수처에 통신조회를 당했는데 저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 통신조회,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소까지 가져갑니다. 생년월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내용들을 다 가져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런 방구 대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시켜버렸는데요. 그 뒤로 공수처에 대한 이 고발 사주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진전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닌 특정 정치인, 그것도 대선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통신조회를 가져가게 됐는지 이런 방식이라면요. 뭐 하나 문제 삼고 그냥 고발합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난 다음 그 사람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 이 사람 통신조회를 가지고 누구랑 전화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공수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왜 고위공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수사 중인 상황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해갔는지에 대해서 공수처가 밝히지 못하게 된다면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고 정치적 중립을 그토록 외쳐왔던 야당의 목소리나 반대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돌았던 것이라고 입증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저희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고발 사수하고 이제 판사 발언은 내일 그러니까 공수처 이슈 때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약속 때문에 드릴게요. 발언권 드릴게요. 발언권 드릴게요. 안 제발 드셔도 하지 됩니다. 안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고 두 번째 뉴스가 세 번째 뉴스까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의 주인공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후보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을 두고 현재 청와대 참모들과 크게 싸웠다. 다주택자들한테 100% 양도 차익을 과세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대책할 적에 크게 싸웠습니다. 거의 고성에 오갔어요. 뭐 핵심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과세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쳤냐 그랬어요. 이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분위기 안 좋았어요.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고 대판 싸웠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습니다. 거의 뭐 쌍소리 제가 할 정도로 하고 따라 나오길래 제가 그만두겠다. 이거 사실이에요? 양도차익 100% 과세? 김동연 부총리가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양도차익을 100% 물리자라는 그런 과도한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1대 15, 1대 20으로 싸웠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그때 불만이 있을 때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뛰쳐나왔다면 지금의 윤석열 후보 자리에 본인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호시절에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핫삼 소식의 정체도 공개합니다. 자, 방역 패스 오늘부터 적용인데 방역 패스를 두고 법원과 복지부가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아니 접종 완료자 99% 되면 괜찮냐.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이 있다. 방역 패스를 얻는 게 뭐냐. 의료체계 확보를 위해서다. 이해가 안 된다. 하하라고 법원이 정부와 설전을 벌였다라는 대목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미접종자들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6주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